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19년 9월 16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는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정말 사람이 없는 걸까로 정해봤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 전 허태정 대전시장이 신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김경철 전 한국교통연구원장을 내정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인사에 대해 대전도시철도공사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김경철 내정자는 한국교통연구원장을 비롯하여 필리핀 교통부 교통특별자문관, 카이스트 녹색교통대학원 초빙교수, 서울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인사에 대해 김 내정자가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실행에 관련해서 두각을 나타낸 교통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얼핏 이력으로 보면 이 교통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노조에서는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이유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우선 표면적으로는 김 내정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하수인이자 민영화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장 임명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수인이라는 것은 노조의 표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정치적 견해가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노조가 반대한 이유를 들어보면 이 김경철 내정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서울시 교통혁신단장으로 일하면서 서울 지하철 9호선 민영화를 위한 기본 설계 및 실시 협약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9호선 건설에 3조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20억 원의 혈세를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했던 반면 민간업자들에게는 많은 이익을 가져다 둔 책임 있는 인물이 바로 김 내정자였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 내정자는 2008년 서울연구원을 퇴사한 이후 9호선 민영화 실시 협약을 체결한 프랑스 계열 기업의 사장으로 부임했고, 이후 이제 시민의 안전과 생명, 편익을 무시한 채 인건비 및 시설 투자비를 아끼는 운영으로 9호선을 일명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얻게 했으며 그 덕분에 프랑스 기업은 8억 원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간 총 234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챙길 수 있었다라면서 이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중교통으로서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대표적인 공공재 중 하나겠죠. 예. 민영화를 주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그래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김 내정자가 수서발 KTX 민영화에도 앞장섰던 인물이었는데 철도의 공공성보단 비용 절감과 수익성, 효율성만을 강조한 인사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 사장 임명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경제 논리로만 공공재인 지하철 운영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노조는 김 내정자가 사장으로 취임한다면은 효율성과 수익 창출을 명분 삼아 기술 현장 인력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철도 2호선 및 충청권 광역철도 운영에 민간 위탁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대전시는 김경철 내정자에 대해 교통 전문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만 김 내정자는 지난 지방선거 때에는 특정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영입 된 바도 있었던 인물이었고요. 또 이제 지난 정부 때 추진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는 김해공항의 수요를 잘못 예측에 좀 무리를 빚었던 그런 책임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 이제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만 좀 보이는 건지 이래서 이제 대전시 산하 기관장 인선에 좀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대전시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역 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뉴스를 들으실 때마다 단골 소재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부동산 관련 뉴스일 텐데요. 많이들 관심들 가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뉴스는 정말 어렵고 또 이제 상반된 의견들이 많아 어떤 뉴스를 들어야 할지 좀 망설여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제와 오늘 우리 지역 언론에서 같은 시간대 나온 상반되게 들리는 부동산 관련 뉴스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우선 우리 지역
지역 한 지상파 방송에서 전한 뉴스인데요. 그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21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 한국감정평가원에 따르면 그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25% 올랐고 서구와 유성구는 각각 0.35%, 0.27% 상승했다. 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유성구는 5.1%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중구가 3.1%, 서구가 3.02%로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큰 상승률을 보였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와는 전혀 또 다른 결의 뉴스가 있었다면서요? 네, 같은 시간대 나온 또 다른 지상파 방송에서 보도한 뉴스인데요. 이달 들어 대전의 주요 부동산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 주택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은 9월 대전의 입주 경기 실사 지수 전망치는 70.5로 이제 지난달에 비해 15.38포인트 떨어져 그 20포인트 하락한 세종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양 경기 실사 지수 전망치도 향후 좋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건설업체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전의 이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두 방송사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좀 대전 지역 부동산 경기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그만큼 이제 전망하기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좀 위험하다는 경고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그 수요에 비해 좀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할 수 있겠죠. 예. 뭐 부동산 오르는 거야 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이건 뭐 당연한 경제 논리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뉴스에서는 분양이나 입주 경기가 어렵다. 즉 이제 집을 지어도 분양이 안 되고 입주가 안 된다. 다시 말해 이제 빈집이 많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분히 공급자 측면에서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 대전의 부동산이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고 또 공급이 충분치 않아 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실제 거래되는 양은 또 많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뉴스에 대해서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 전세나 월세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뉴스는 그저 이제 좀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가 좀 싶어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부동산 관련 뉴스를 이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좀 이 주택을 재산이 아닌 그런 주거의 그런 그 공간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좀 자리 잡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서울 강남이든 뭐 대전 동구든 집은 다 솔직히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강남에 지어지는 집은 황금으로 짓고 동구에 지어지는 집은 시멘트로 짓는 건 아닐 테니까 말이죠. 이제 결국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 중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각종 금융과 그 투기 자본이 결합된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그 실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건전한 시장이라는 것과 주거라는 본연의 기능으로 좀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9월 17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스남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정말 대전에 맞는 옷일까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지난 7월 대전과 충남이 규제 자유 특구 선정에서 탈락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두 자치단체 모두 오는 11월 2차 특구 선정을 앞두고 우선 협의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예. 2차 대상에 일단 우선 협의 대상제로 선정이 됐다라는 것은 반가운 뉴스 아닙니까?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규제 자유 특구는 문재인 정부 이후 중소기업 벤처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한다면 업종의 제한 없이 혁신 성장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이나 세제,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예, 지난 1차 선정 때는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어떤 산업을 육성하겠다, 대전과 충남 각각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네, 이번 2차에서는 총 10개의 지자체가 우선협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전은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충남은 실버 커뮤니티 케어를 각각 주력 산업으로 내걸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2차 때도 똑같은
산업을 제시를 했습니까? 네, 이번에도 대전은 1차와 같은 바이오메디컬을 내걸었는데요. 예. 근데 이게 규제 자유 특구이다 보니까 지난 1차 때 대전시가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은 규제를 풀어준다고 했다가 이제 특구 지정에 실패했다. 뭐 이런 자체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때에는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임상 검체 확보나 체외 진단 제품을 시장에 조기 진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들만을 풀어서 바이오메디컬 실증 및 사업화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예. 이거 생명과학 분야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관련 규제들이 상당히 엄격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겠다 이런 것이 이제 대전시의 생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안을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제안을 했는데 선정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2차 우선협의 대상 지자체 중 이제 충북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데 충북도 대전과 비슷한 바이오 제약을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예. 즉 이제 유사한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충북엔 바이오 산업으로 특화된 오송 바이오 플러스 폴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마냥 좀 긍정적으로만은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우선은 대전이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대전 시민으로서는 뭐 같은 생각일 수 있겠지만은요. 예. 그게 마냥 이렇게 낙관할 수만 없다 이런 시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2차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된 좀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은 현대차 공장이 있는 울산은 그린 모빌리티, 대우해양조선이 있는 경남은 무인선박 등 각 지자체별 상황과 상당히 맞아떨어져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전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대덕 연구개발특구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협회가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과연 오송 바이오폴리스에 비교했을 때 이제 비교 우위가 있다고 말하기가 좀 쉬워 보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모쪼록 이제 대전시가 지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좋은 소식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차 선정 결과 발표는 오는 11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나눔의 기적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헌혈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몇 차례 해봤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저는 학창시절 청소년 적십자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헌혈 보조는 해봤습니다만은 예. 부끄럽게도 개인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헌혈을 거절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급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액인데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 혈액 보유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혈액 수급 위기 관심 단계까지 발령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예전에는 주변에서 헌혈차를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헌혈차 보기도 쉽지 않아졌고요.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이 군대에서는 헌혈을 대부분 다 했었거든요. 요즘은 군대에서도 헌혈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과거에는 좀 자발적인 측면보다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예.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쉽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동안 주로 이제 이 헌혈 계층을 봤을 때 10대와 20대가 헌혈에 많이 동참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이 계층 인구가 이제 감소한 것이 혈액 부족의 이제 주요 원인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헌혈 가능 연령대가 반드시 10대와 20대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적혈구와 백혈구, 혈장, 그리고 혈소판 등 혈액의 모든 성분을 체열하는 전혈 헌혈은 만 16세에서 69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 헌혈 참가자 중 30대 이상 중장년층 비율이 30%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층 못지않게 이 중장년층의 헌혈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참고로 이제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대만은 30대 이상 헌혈 환자 헌혈자 비율이 각각 78.4%와 67%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중장년층이 좀 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가을 학기 개강과 동시에 15곳에서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펼쳤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동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마울 일이니까 좀 다소 시간이
시간이 걸려도 제가 이 동참한 학교 이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서대 아산 캠퍼스, 카이스트, 모건대학교, 중부대, 선문대, 나사렛대, 한남대, 해전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대, 대덕대, 한국폴리텍 바이오대학, 연암대, 배재대학교가 이 학교들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려 이제 9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헌혈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예. 헌혈 필요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뭐 당위적인 얘기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또 헌혈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헌혈 잘못했다가 뭐 빈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자신의 피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헌혈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예. 그래서 이제 헌혈이 불가능한 사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술 드신 후 24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건선이나 그 전립선 비대증, 탈모증, 여드름, 손습진, 항악성 종양 치료제를 복용했거나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 약성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헌혈에서는 일부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각종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은 종류에 따라 하루에서 최대 1년까지 그 헌혈을 하시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헌혈하시는 데 있어서 영구적인 제약이 따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니까요. 예. 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헌혈을 할 수 있는 그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문진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번 기회에 그 저희 5시엔 대산함 출연진과 제작진들도 한번 헌혈에 동참해 보는 게 어떠실는지요? 알겠습니다. 곧 실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밖에 계신 그 제작진 여러분들, 출연진 분들 함께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 대산함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밥보다 많은 고추장으로 정해봤습니다. 밥보다 많은 고추장이요? 네네. 그 비빔밥을 먹을 때 밥보다 고추장이 많으면 좀 맵고 짜서 먹기가 쉽지 않겠죠? 생각만 해도 땀이 나네요. 예. 네, 지난달 열린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이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 세종시의회에서 의원들보다 더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함께 가는 것에 대한 쓴소리였다고 합니다. 또 해외 연수에 대한 논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 의회는 지난 16일 그 의원 11명과 의회나 시 그리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 14명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와 호주 브리즈번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다고 합니다. 의원 11명 그리고 공무원 14명. 이게 의회 연수인데 공무원이 14명이나 더 많은 숫자가 같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로 떠난 팀을 보면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김원식 의원을 제외한 차성호, 유철규, 손인수, 이재현, 이태환 의원 등 5명과 시의회 직원 6명이 4박 6일 일정으로 떠났다고 하고요. 호주 브리즈번 팀은 서금택 의장을 비롯해 교육안전위원회 소속인 상병헌, 윤형권, 손현옥, 임채성, 박용희 의원 등 6명의 의원들과 세종시와 교육청 직원 8명이 5박 7일 일정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예.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해외 연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의회 의원들은 이런 목소리가 안 들리나 보죠? 네, 좀 저도 많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필요한 연수라면 반드시 가야겠지만은 의원들에다가 공무원 숫자 그리고 나오는 보고서들을 봤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는데요. 예. 이들이 이제 일정을 좀 보면요. 우선 각각 스마트 시티 조성 선진 사례 벤치마킹과 직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안전관리 방안 등을 살피기 위해 연수를 떠난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연수에는 총 5,800여만 원의 혈세가 지원되었다고 하고요. 근데 통상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갈 때 실무 공무원 2-3명이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는 해외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속기록을 작성하는 직원에게까지도 해외 의회 운영을 견학할 기회를 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의회가 좀
마음이 넓은가요? 공무원들에게 좀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차원입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혈세를 이용해 이른바 좀 보상 차원으로 선심 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정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일정 중 자유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른바 개인 일정도 이번엔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두바이 팀은 4박 6일 일정 중 그 사흘간 5곳을 방문한 뒤 만 하루 이상을 이제 개인 일정으로 짰다고 하고요. 그리고 브리즈번 팀 역시 총 5박 7일 일정 중 나흘간 5곳을 방문한 뒤 만 하루 반나절 이상을 개인 일정으로 짰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면 그냥 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해외 여행, 단체 여행, 이 정도 수준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세종시의 의원들의 해외 연수 보고서가 올라오면은 늘 그랬듯 저희 5시엔 대선하면서 연수 결과 보고서를 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의 인원이 간 만큼 그 내용도 한번 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나몰라라로 정해봤습니다. 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대전 지역 장애인 이동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평소 이제 차량 관리가 소홀해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평소 이제 친분인 한 기자에게 제보를 한 뒤 관련 취재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우연히 신호 대기를 하다가 장애인 콜택시 타이어를 보게 됐었는데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마모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취재한 기자가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인 한밭체육관에 주차된 6대의 차량 타이어를 직접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확인 결과 일부 차량의 타이어는 거의 이제 수명이 다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장애인의 탑승하는 차량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이동 차량은 휠체어 등을 싣기 때문에 이제 일반 차에 비해서 힘을 좀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타이어가 마모된 상태에서 달리다가 날카로운 곳에 압력을 받으면 이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안으로 확인한 건 타이어뿐이었고요. 실제로 엔진 오일이나 연료 필터, 오토미션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점검과 정비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예.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일단은 대전시고요. 예. 이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대전시가 이제 위탁을 해서 대전복지재단과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나 센터에서는 이 차량 관리를 사실상 운전기사 개인에게 맡겨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알아서 타이어도 갈고 차량 정비도 하고 이러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점검을 하거나 일부 부품을 교체해야 될 시기인데 기사가 만약에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따로 공지를 한다면서 날짜나 주행거리를 착각해 실수하는 일은 드물다 이런 해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차량이 24시간 운행되고 있고 기사 1인당 2대의 차를 운행하고 있어서 일괄적인 점검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이게 역시 안전불감증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차량 말고 문제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의 근무 여건이었는데요. 예. 이 기사들은 휴게 시간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또 정비 일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휴게 시간에 정비업체를 방문하거나 업무 시간에 정비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업무 시간에 정비를 하게 되면 수당대로 받는 월급이 줄 수도 있어서 결국 이제 정비를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대전시가 좀 더 이런 문제를 점검을 하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센터 내 대차를 이용해 기사들의 운행 및 운송 수익금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더 답답한 것은 대전시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이를 담당하는 대전시 공공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전복지재단에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그쪽에 문의해라 이런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일을 위탁만 주면 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디 행정기관들이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키워드로 오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선한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to come와 not to come로 정해봤습니다. 영어군요.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런 맞습니다. 해석입니까? 그 예. 앞에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대통령 제2집무실이 세종에 설치가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고 합니다. 예. 그 며칠 전 한겨레 신문에서 그 청와대가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내부 결론을 냈다라고 보도하면서 이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청와대는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긴 했습니다만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 집무실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그 광화문 이전 그 공약이 좀 무산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 이유 이제 소통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그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세종 집무공간 기획 TF를 꾸려 본격적으로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논의해 왔었다고 합니다. 예. 한겨레가 어떤 근거로 이런 보도를 한 거죠? 글쎄요, 뭐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이라고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청와대 그 고민정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어떤 내용 말씀이신가요? 예. 어떤 이 보도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 네. 그 한겨레 신문에서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하면서 그 예. 대통령이 세종시에 가더라도 그 기존 시설을 쓰면 되지 굳이 이제 새로운 시설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 역시도 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새 청사에 대통령 제2집무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이 커졌고요. 청와대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좀 뭐 해석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불필요한 시설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예. 하나는 평소에는 안 오지만은 대통령이 왔을 경우에는 잠시 머물다 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예. 해석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제2집무실로 쓰겠다라는 그런 해석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하.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왔을 경우에 그럴 경우 어떤 곳에서 회의를 하면 되지 굳이 제2집무실이 있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해석이 그런 됩니다. 의미입니까?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여기 정기적으로 와서 어떤 뭐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당위성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읽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세종시가 생길 때부터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예. 헌재 위헌 판결도 있었고요.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 세종시 수정안까지 정말 많은 부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 이제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상생 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그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청와대가 세종 집무실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처럼 비춰질까 봐 좀 우려가 된다라면서 청와대가 7개월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아서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지게 되었다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국가균형 발전과 행정 비효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세종 집무실 설치를 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예. 청와대가 좀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지금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지역 내에서도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그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니까 예. 소모적인 논란을 좀 끝내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좀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국민학교라고 정해봤습니다. 국민학교. 요즘은 쓰지 않는 단어인데. 네, 아나운서께서나 저나 그 초등학교 출신이 아닌 그 국민학교 출신이죠. 그런데 혹시 초등학교와 국민학교의 차이에 대해 아시고 계신가요? 예. 글쎄요,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그 초등학교의 원래 이름은 그 소학교였는데요. 그 일제강점기 시절 국민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학교라는 말은 일본 국왕의 국민이 다니는 학교라는 뜻의 그 한국 신민학교를 줄여서 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그 일제는 각 학교마다 그 한국신민서사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한국신민서사비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해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통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아침마다 등교할 때 이 비를 보면서 일본 왕에 대한 충성 맹세를 강요당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왜 국민학교 얘기를 했죠? 예, 국민학교라는 말에 이제 황국시민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황국시민 서사비가 이제 대전에서는 1995년 그 산내 초등학교 교정에서 처음 발견됐었다고 합니다. 예. 그 1997년 이게 이제 동구 삼성동에 있는 한박교육박물관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현재 정문 옆에 눕혀져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전여고 본관과 운동장 사이 그 신축 건물 기초 공사 터에서 높이 1m 남짓의 돌덩이가 하나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황국식민 서사비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게 황국식민 서사비가 대전에서 또 발견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로 발견된 것인데요. 예. 이번에 발견된 비는 그 대전시 교육청이 소유권자로 지정되었다고 하고요. 현재 고고 연구실에서 임시로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역사의 아픈 흔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교육 자료로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전시 교육청은 이를 활용함에 있어 최초로 발견된 대전여고의 의사를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대전여고에서 관리와 보관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모든 시민들이 좀 열람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예. 보관이나 전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 교육용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고려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발굴해서 전시하는 것보다는 이를 가지고 좀 정확한 역사 교육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대전에는 정말 많은 대한민국의 아픈 근현대사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대전 방문회를 맞이하여 각종 유락시설이나 축제들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흔적을 보기 위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전부 군산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군산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군산보다 더 많은 근현대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대전이니까 대전시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시민들이나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보고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재료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대세남 금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잠시 후에는 두 분 토론이 있습니다. 오늘은 송행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지역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영규 자유한국당 대전 서구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두 분과 함께 현재 정치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230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2309번이고요. 페이스북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카카오톡 채널로 이름이 바뀌었군요. 카카오톡 채널로 5시엔 대세남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커피와 베이커리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5시엔 대세남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돈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에 대해 요즘 말이 많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하루 65만 톤 가량을 처리하고 있는 유성구 원촌동의 하수처리장과 하루 900톤 가량을 처리하는 대덕구 오정동 분뇨 처리장을 통합하는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예. 20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에 새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민영화다 아니다 하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전에 상수도 고도정수 처리장 시설 민영화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과 좀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번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7,536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지난 2016년 한화건설 측에서 먼저 민간 투자 사업을 제안했다고 하고요. 이후 이제 KDI에서 적정성 검토 결과 경제성도 있고 또 민간 투자 방식도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하수 그리고 또 상수도는 대표적인 또 공공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공공재를 민영화한다. 이거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일단은 반대측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그 하수도 민영화는 대전시 전체의 문제인데 그 대전시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좀 알리지 않고 있다면서 대전시가 원촌동 일대의 그 악취 문제와 시설 노후화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그 악취는 밀폐 공정과 그 악취 포집 설비 개선 등 약 130억 원만 투자를 하면은 해결이 가능하다는 그런 2016년에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용역 결과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일부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었던 사업인데 불구하고 이걸 포기하고 그 공공의 영역을 민간에게 넘겨 시민의 열쇠로 기업을 배불려 주려 하고 있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전하면서 민간 그러니까 이제 민영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읽혀진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런데 그 이에 대해서 대전시는 민영화는 오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 일부 주민들이 그 민간 투자 사업을 민영화로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수도법에서 공공하수도는 지자체장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민영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신 이 하수처리장을 새로 건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민간 기업이 이 돈을 들여가지고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이를 대전시에 기부 체납하면 일정 기간 동안 대전시가 그 비용을 상환해주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예. 건설은 민간에서 하고 운영은 대전시에서 하면 된다 이런 논리군요.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민간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민간이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게 같습니다. 민영화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통상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민간 기업들이 투자금 정도만 회수해 가진 않지 않겠습니까? 예. 기업이니까 당연히 이윤 추구를 할 테고요. 이렇게 사업을 해서 하게 되면 이제 대전시가 당장은 비용 지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업자에게 자본 조달에 따른 그런 이자 비용, 업체 수익까지 다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 대전시가 2026년부터 2055년까지 30년간 그 이 사업자에게 관리와 운영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갚아줘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합쳐서 매년 753억 원씩 총 2조 2,602억 원의 투자비 상환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그 민영화가 아닌 민간 투자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30년 동안은 민영화와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 얘기했듯이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 그게 민영화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출발이 바로 대전시가 돈이 없어서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쩡한 종합경기장 부수구 야구장 짓는데 1,500억, 종합경기장 새로 짓는데 1,200억, 보문산 일대 위락시설 짓는데 1,144억 원,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하는데 2,000억 원 등을 투입한다고 할 때는 돈이 좀 많아 보이고요. 이런 처리시설 같은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돈이 없다고 그러고 진짜 대전시가 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통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대전시가 진짜 아끼지 말고 써야 할 곳과 그리고 아껴야 할 곳을 좀 구분지어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수상한 후원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후원이길래 수상합니까? 네, 대전의 한 건설사 직원들이 두 명의 우리 지역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놓고 대전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 30명이 해당 건설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이 건설사 임직원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27일 만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이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쪼개기 후원. 이거 전형적인 불법 정치자금 유형으로 분류되는 그런 사례이잖아요. 네, 그런 의혹을 일단 있다고 하는데요.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 후원금을 내는 것은 불법이고요.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선관위에 따르면 이 건설사 직원 수십 명이 한 명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이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몰아준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관위 자체로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예.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는 우리는 모르는 사안이라며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특별한 입장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낸 후원금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후원금이 해당 건설사와 직접적 연관성,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가 이 정치인들에게 거액을 후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임직원 명의를 도용해서 쪼개기로 불법 후원금을 준 거다라고 한 게 의혹 수준이니까요. 해당 건설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관리하는 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대로 해당 정치인들이 돈을 받은 거는 확인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뭐 이 어떤 정치인들이 이 후원금을 받았는지 공개가 됐습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가장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정치인들의 후원금 내역이 비공개 사항도 아니고 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실명 공개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은 바로 허태정 대전시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권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작년 지방선거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캠프와 그리고 이제 지난해 하반기 이은권 의원은 이 건설사 직원 수십 명으로부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허 시장 측과 이 의원 측 모두 이런 관련 사실을 몰랐다 뭐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불법성이 있는 후원금인지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은건 의원이 이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는 지금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번 전임 그 권선택 시장 시절에도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 시장직을 잃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전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허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일반 시민들이 알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정치인들 본인들의 활동을 위해 쓰이는 것이지 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 불법 현수막 갖다 붙이고 조직 관리한다고 사람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도대체 언제쯤 그 돈 안 드는 정치를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좀 우리 정치가 좀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검찰 수사 단계니까 검찰 수사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네, 그렇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